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한국교회 파송한 선교사 수를 조사한 결과 171개국 28,039명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질적으로 증가한 선교사 수는 46명이었는데요. 급변하는 선교 환경, 그리고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선교 정책은 무엇일지 한국교회 선교 과제를 짚어본다. 그 선교사 재배치, 또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이 가거나 또 추방 선교사들이 또 편한 한 나라로 다 몰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재배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구성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게 다 자유스러우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역사가 좀 흘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터서브 같은 그런 기관이나 이런 주요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들은 지금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 그 안에서 조율해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시작할 때는 그런 것조차를 생각 못했는데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조선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10년 기다려줘라. 그게 계속 맴돌거든요. 요거 계속 맴도는데 어떤 가능성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당 부분이. 왜냐하면 그게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봐요. 선교단체의 역할이 지역교회랑 대화하면요, 담임 목사님을 이해하세요. 그래요? 또 예, 그럼요. 장로님들 물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앞뒤 정황과 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건물이 아니라 기다리면 또 10년 사이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한국인들은요 월커홀릭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요 헌신 없는 사람이 선교사 되지는 않아요. 잘 보호해주고 믿어주면요 때가 되면 꽃들 핍니다. 10년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역들 해요. 근데 그거를 1, 2년 만에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 너무 그게 빠르거든요. 아니, 선교단체에서는 네. 뭐 선교단체가 가지는 어떤 핵심 가치 또는 목표, 나름대로의 내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목사지만 잘 못 기다려요. 교회가 바라보는 네. 관점은 자, 다르다. 교회의 입장에서 과연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또는 기다림, 이런 거에 대한 방법, 총장님이 좀 한번 확 얘기해 주시죠.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 행정가로서 볼 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네. 70% 정도는 네. 선교 의식이 아직 모자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쫙 나열을 해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라고는 말하지만 이것이 곧 선교 의식이 반영돼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여차하면 안 하고 또 뭐 수 틀리면 뭐 바로 관계 끊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상치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길리운 자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기다려. 그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응? 아니 이 집 100살 다 됐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제는 희망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기다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낳은 자가 상속자가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도 정말 교회에서 잘 어려서부터 길러서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언어, 영성, 그리고 다양성을 이제 선교사로 정말 파송하려면 잘 길러서 이제 보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 넉넉한 여윳돈으로 주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거둬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선교의 목표가 정확히 정해져서 처음부터 길리운 자식이 아니라 내 몸에 낳은 자식, 어서 들어온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이름 내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커서 우리 교회에서 나아서 그래서 정말 전교인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 몸에 낳은 자식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좀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상적이죠. 네. 네. 최고의 이상적인. 저도 그저 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 20대 젊은이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그 교회랑 얘기를 해서 네. 이 친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럼 텐트 메이커로 같이 키워보자. 그 무슬림권에 같이 파송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현지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야. 그 돈을 저희도 3분의 1 되고요. 교회도 3분의 1 되고 3분의 1은 본인이 얘기하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전체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매가 그런 거를 하겠다고 굉장히 극심한 지역으로 나아가니까 굉장히 자극이 되더라고요. 사실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더 점점 그렇죠.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이제 늘 위험 부담이 있죠. 가지고 위험 부담이 가는 있죠. 이렇게 거니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이주민들이 네.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에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8나라 이주민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8나라. 그래서 그 자체 예배가 거기서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에게 서포트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을 좀 잘 훈련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본국에서 그 어떤 좋은 선교사나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건 좀 어때요? 그런 건 어떠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적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면서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안산 원곡동이 한국 사람들이 20%고 외국 사람이 80%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건 선교지지 이걸 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변해왔지만 그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또 사역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아까 또 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연계시켜서 어려서부터 잘 준비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매우 다변화된 시대. 지금은 또 유튜브 매스컴 시대잖아요. 좀 더 우리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어떤 방송 매체라든가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에 쏴주는 어떤 유튜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 이미 많은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니면은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현지 언어로 그 방송을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돕는 사역들이 왕성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저기 스테이션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권에 있어서 그 개종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 3가지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방송입니다. 그럼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뉴욕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전 세계 퍼져 있는 NGO 단체를 다 이제 리서치를 다 해가지고 이 NGO 단체와 선교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이제 다 찾아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커요. 그 NGO 단체들이 뭐 집 짓는 단체, 집 줘주는 단체, 책 보내주는 단체, 구호물자 보내주는 단체. 근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어디 연결만 해주면 케냐 같은 데는 뭐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 좀 보고 가세요. 갔더니 비닐로 이렇게 300채 정도 이렇게 비닐로 해놓고 있는 300가정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원이 뭐냐? 이 사람들 집 줘주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 NGO 단체 본부가 케냐에 있더래요. 집 줘주는 단체가. 그래서 그 NGO 단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300채 집을 지어서 그들이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서 그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선교의 활성화는 이런 NGO 단체하고의 연결고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죠. 전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요. 대부분의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한 큰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할 일들이 필요한데 그 직업과 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NGO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NGO가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근데 비영리 공익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저희 선교사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KCOC라든가 코이카라든가 네. 글로벌 케어라든가 연결해서 펀딩을 봐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성을 배제합니다. 종교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종교성만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종교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서 종교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획서를 써서 제출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봤다고요. 그 코드를 익혀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돈을 한 번은 주죠. 그럼 보고서를 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켰냐를 보고서를 쓰는데 사실은 그것을 쓰는 선교사 자체가 신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신학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교회 짓지 않고 직접 전도하지 않는데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복잡한 보고서를 써야 돼? 쓰고 싶어지지 않아진다고요. 근데 목사님, 그게 이슈예요. 더. 대표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게 가능했던 게 목사님은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아들 딸이 아주 실력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미국에 태어났고 그리고 거의 뭐 미국인이죠. 그렇지. 그러니 그 아이가 다 뒤지른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다 쓰고 다 그 리포트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걸 다 찾아서 연결만 시켜줬는데도 그런 큰 일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그 선교가 NGO 단체와의 연계고리가 좀 잘 되는 것도 좀 큰 일은 우리가 교회나 어떤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또 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말씀하신 거고 작은 그림을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MOU를 이제 했는데 선교단체 한 3군데랑 했어요. 내가 잘 몰랐던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선교를 특성 있게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NGO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또 좀 다른 방향, 또 기독교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니까 좀 그런 꺼려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일 수도 있고 중소규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부분들을 엮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단체인데 아주 많은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야 내가 미처 몰랐구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감동이 없어요. 네, 감동만 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 또 감동을 갖게 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를 가르치죠. 네. 학생 수가 줄어요? 아니면은 똑같아요? 줄고 있죠. 그게 이제 특별히 작년 정도부터 이제 수치적으로 눈에 보였는데 저희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내년에 가져옵니다.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바꾸면서 좀 이런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 좀 뭐 이런 기업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고객인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화를 잘 다양하게 해줘야지 우리의 교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칸막이를 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배워라라는 시대는 아니다. 그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갔던 친구들이 목사님의 자제들 그렇죠. 또 장로님의 자제들 이런 아이들이 꽤나 많았어요. 맞아요.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어떤 세습이란 툴에 갇혀가지고 그냥 나쁜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 아이들이
아예 이제 신학교 자체를 안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교육자들 봉사하는 대신에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육자를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당연히 선교사로 간다는 건 내가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바깥에만 나가면 거저 돈 주지 거기다가 뭐 아르바이트 하면 그냥 나오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슴 뜨거운 선교의 어떤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점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도 다 미달이에요. 신학교도 미달인데 뭐 선교는 더 그렇겠죠. 지금 뭐 숫자적인 부분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는 뭐 대학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소하는 거 있고요. 문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열정들을 그냥 묻힐 것이냐 아니면 어디선가 분출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가 불꽃을 튀겨야 될 거 아니냐. 네. 불꽃이 살아야 그걸로서 불이 일어나지. 그럼요. 다 어렵다 힘들다 안 하겠다 이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우리의 이 선교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근데 사실 저도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 같은 단체를 저는 처음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성 있게 사역하는 단체도 있고 또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아마 그 아랍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드러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드러내면 또 어느 선교사가 나갔다 그러면 또 타깃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정말 건강한 선교 단체들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새롭게 좀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물론 전 세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회가 힘을 가졌으니까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슴은 있는데 이제 방법을 계속 답습해 왔단 말이죠. 그 답습했던 방법을 한 번은 깰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북한 문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남북 간의 어떤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환경이 됐는데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가 튀어나오듯 한번 갇힌 환경들을 깰 수 있는 방법 이 얘기 좀 한번 하고 끝을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본질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중심이 된 서양 선교사들이 옴으로써 사실은 한국만큼 선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도 드물어요. 다른 나라들 가보면 선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가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100여 년 전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헌신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뭐 연합으로 사역했고요. 그렇죠. 또 자비량 그 지역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고 돈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타문화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선교를 지나치게 해외 선교와 타문화 선교로 보는 좁은 시각을 남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선교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마치 선교사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 주지 않은 것처럼 마치 2등으로 선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한국이 이렇게 급격히 다문화가 되고 그리고 멀지 않은 통일이 돼서 2,500만이라고 하는 타문화권과 합쳐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런 좁은 시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선교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선교는 원래 선교단체의 것이나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의 일입니다. 그럼요. 현장이 어디요? 한국이죠. 그럼요. 근데 그 사명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성찰되고 적용되는 일이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의 구조상 교회의 구조상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식이 있어야 이게 펼쳐나가지 아무리 밑에서 올라와도 담임 목사님이 총장님이 담임 목사님들 다 모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신학교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맨날 이제 신학생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어떤 하나 이슈를 가지고 우리 방송국에서 주최를 한다든지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네. 주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같이 하면 되죠. 선교 다시 한번 구상하자 아니면 선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라든가 해서 좋습니다. 한 번쯤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그림만 다시 그려도 참 멋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큰 복을 받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선교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꿈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정말 큽니다. 세계를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뜨겁게 또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이 자원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정말 멋진 좋은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 우리 두 분과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 조샘 대표님 또 우리 정호 총장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많은 것들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아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우리 방송을 함께 보신 모든 분들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가슴 또 설레임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도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선교 확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음, 그 복음 자체여야 하듯이 선교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모두 되도록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인 듯합니다. 멋진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그 내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예.